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심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박경숙입니다. 오늘은 제29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기 부분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치매 대상자가 한 가지 옷만 입으려고 고집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원하는 옷만 계속 입힌다. 2. 자는 동안 다른 옷으로 갈아입힌다. 3.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한다. 4. 거울을 보여주며 옷이 더럽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5. 가족과 상의하여 동일한 유형의 옷을 추가로 구입하여 바꾸어 입도록 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그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하나씩 좀 보겠는데요. 일단은 문제를 보시면 치매 대상자가 한 가지 옷만 입으려고 고집할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교재에 보면은 어떤 문제 사례가 있고 그 문제 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출제된 문제인데요. 실제로 치매 대상자들은 한 가지 옷만 입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원하는 옷만 계속 입힐 수는 없지요. 냄새나고 그러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자는 동안 건드리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치매 대상자한테는 어떤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한테 설명한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좀 아닌 걸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거울을 보여주며 옷이 더럽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옷이 더럽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르신은 본인을 보고 더럽다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여서 화를 내시거나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같은 유형의 옷을 이제 다시 하나 더 사서 어르신 이거 똑같은 옷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깨끗하게 빨아드릴 테니까 요거 입고 계시라고 그러면 또 갈아입기도 하거든요.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를 제거한다. 2. 기저귀를 꽉 조여준다. 3. 손에 소독장갑을 끼워준다. 4.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5. 위아래가 붙어있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1번 문제처럼 문제 사례와 대처 방안을 정리해 놓은 그 표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기저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는 경우들이 어르신들이 꽤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는다고 기저귀를 빼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꽉 조여주게 되면 안 되죠.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욕창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어서 절대 이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소독 장갑을 끼워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가려워서 그렇거나 여기 뭐가 이렇게 꽉 끼어서 그렇거나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경우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이거는 시험에도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라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또 위아래가 붙어 있는 옷으로 갈아입힐 수는 없는 거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게 한다. 2. 의자의 앞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앉고 서기 편하게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4.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5. 식탁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자, 여러분 정답 뭘까요? 그죠? 이거는 거의 다 맞히셨을 거예요. 자,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인데요. 바퀴 달린 의자는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앞부분에 걸터하는 거 절대 안 되죠. 깊숙하게 앉으셔야 하고요.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발끝이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지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도록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식탁은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도록 한다. 이거는 교재에도 나왔었던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놓은 자세를 취한다. 2. 오른쪽을 베개와 쿠션으로 지지한다. 3. 식사 전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다. 4. 음식을 왼쪽으로 넣어준다. 5. 식사 후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오른쪽 입안을 확인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그렇죠. 정답은 1번이지요. 자, 편마비, 왼쪽에가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왼쪽에가 편마비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쪽을 아래로 해야지요. 자, 그래서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놓은 자세가 맞죠. 자, 그리고 베개와 쿠션은 마비된 쪽을 지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왼쪽을 지지해야 되고요. 음식은 건강한 쪽으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고요. 네, 아까 건강한 쪽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했죠. 그리고 식사 후 음식물이 남아있는 쪽은 마비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왼쪽 입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번 식사를 도울 때 사례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체를 뒤로 젖히고 앉게 한 후 먹게 한다. 2. 국물이나 물 등으로 목을 축이고 먹게 한다. 3. 식사 중 숨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반쯤 삼켰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 음식을 먹는 중에 수시로 다 먹었는지 물어본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2번이지요. 자, 사례 예방 방법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상체를 뒤로 젖히게 되면 기도가 열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례를 유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셔야 되는데 뒤로 젖히고 해서 이건 틀렸고요. 이제 어르신들은 치매 분비가 줄어들죠. 그래서 밥을 그냥 먼저 입에다가 넣게 되면 그게 이제 입천정이나 이런 데 달라붙어서 기침을 유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사례가 더 걸리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물이나 물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먹게 하는 것이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 뭐 식사 중에 기침하고 그러면 어르신 물 드세요 막 이렇게 물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막 기침을 하는 숨쉬기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물을 주시면 안 되십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기도로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주시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반쯤 삼켰을 때 주시면 다음 음식을 주시면 안 되겠죠. 음식을 다 삼킨 것을 확인하고 다음 음식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도중에는 말을 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책에 보면 질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시로 먹었는지 물어보거나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음식 드시다가 말을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사례를 유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1. 비위관을 잠근다. 2. 비위관을 제거한다. 3.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4.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5. 따뜻한 영양액으로 교체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당연히 1번이지요. 아마 강의 들으실 때 이 부분 굉장히 교수님들께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을 텐데요. 이 경관 영양은 이제 비위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비위관은 코비자에다가 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코에서 위까지 넣는 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음식을 주는 것을 우리가 경관 영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상자가 구토를 하게 되면 이게 뭔가 이제 기도로 들어가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서 일단 먼저 잠그고 보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이제 의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고한다가 여러분 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잠그고 보고하셔야지 보고부터 하면 보고하는 동안에 계속 새어 들어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잠근다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7번 알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알약은 쪼개서 준다.
2.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3.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 꺼내서 준다. 4. 복용 시간이 지난 뒤에는 2배로 준다. 5. 대상자가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먹여준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뭐죠? 정답은 네, 5번이죠. 자, 알약 복용 방법입니다. 약을 입으로 쪼개거나 하면 안 된다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큰 알약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쪼개주시면 안 되고요. 이제 또 빈속에 뭐 약 드시면 안 된다고 우유를 같이 이제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유에 있는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약을 이렇게 이제 감싸버려서 약의 용해를 막기도 하고 또 흡수를 막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유와 함께 주는 것은 안 되고요. 항상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알약은 반드시 약 뚜껑에다가 따라서 뚜껑에서 손가락으로 꺼내야 되는데, 약병에서 손가락으로 꺼내시면 안 되죠. 그러면 손에 있는 세균을 묻혀서 자꾸 약병에 넣기 때문에 약이 변질되기가 쉽겠죠. 자, 그리고 복용 시간이 지났다고 2배로 주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되죠. 자, 그리고 대상자가 이제 손을 떨거나 하면 손을 떠시면서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먹여주는 게 좋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8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 A와 방향 B로 오른 것은 1. 동공 위 안에서 밖으로. 2. 상부 결막낭 위 안에서 밖으로. 3. 상부 결막낭 위 밖에서 안으로. 4. 하부 결막낭 위 안에서 밖으로. 5. 하부 결막낭 위 밖에서 안으로.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4번이죠. 이 안연고 넣는 것도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이 하부 결막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눈꺼풀을 결막낭이라고도 합니다. 위쪽에 있는 것을 상부 결막낭, 아래쪽에 있는 것을 하부 결막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래쪽 눈꺼풀을 이렇게 좀 당기면 주머니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막낭이라고 하고요. 결막낭 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짜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2cm는 굉장히 좀 많은데 왜 2cm 정도 짜 넣으라고 하냐면, 안약 같은 경우는 물약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잘 퍼지지만, 연고 같은 경우는 일부러 눈을 굴려서 이렇게 전체에다가 묻혀줘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cm 정도 짜 넣어줘야 되고요. 하부 결막낭 위에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9번. 침상 배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실을 조용하게 만들어준다. 2. 배설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핀다. 3. 배설 후 물티슈로 닦은 후 자연 건조한다. 4. 침대 머리를 올려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한다. 5.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 차가운 물을 항문 쪽으로 흘려준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4번이죠. 자,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침상에서 배설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조용하면 뿌직 소리 날까봐 어떻게 변봐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시끄럽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뭐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준다든지 TV를 크게 틀어준다든지, 그리고 교재에는 이제 침상 배설을 하는 경우는 이제 간이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이변기 안쪽에다가 휴지를 깔아준다든지 이렇게 3가지 방법이 나오죠. 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조용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설하는 동안의 피부 상태를 살필 수는 없죠. 배설하고 난 이후에 닦아줄 때 피부 상태를 살피셔야지 배설하는 중간에 그러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배설 후 물티슈로 닦았으면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셔야 되지요. 물티슈로 닦은 후 자연 건조시키면 한참 동안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벗고 계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 건조 이런 거 안 되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침대에서 아마 배설을 해보시는 경험이 잘 없으실 텐데요. 침대에 누워서 배설을 하면 정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침상 배설을 하실 때는 침상 머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좀 앉으시면 배가 좀 힘이 들어가는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울 때 침상 간이변기를 이렇게 넣을 때는 앉아서 넣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넣어야 되겠지만 보게 하실 때는 대소변을 보게 하실 때는 침대 머리를 올려서 배에 힘이 들어가기 좋은 자세를 취해 주시면 훨씬 보기가 편합니다. 자, 그리고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서 차가운 물을 해주시면 안 되겠죠. 따뜻한 물을 흘려주시는 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2. 이동변기를 따뜻하게 데워 제공한다. 3. 이동변기를 왼쪽에 놓는다. 4. 배변하는 동안 상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5.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2번이죠. 자, 왼쪽에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이네요. 자, 항상 이동변기나 휠체어나 높이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같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높게라고 나왔기 때문에 틀리죠. 높거나 낮으면 이렇게 옮겨 앉다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 높기는 높거나 낮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리고 높이는 같게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때는 이동변기가 이렇게 차갑거나 그럴 때 이렇게 앉으면 엉덩이가 이렇게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략근이 막 수축해 버려 가지고 변이 안 나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데워서 제공하도록 하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왼쪽에가 편마비가 있기 때문에 이동변기를 건강한 쪽에 놓아야 건강한 손으로 짚고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마비 쪽에 놓으면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배변하는 동안에 하반신을 덮어주셔야지 상반신을 덮어주시면 안 되겠죠. 상반신은 몸의 위쪽이고 하반신은 다리 쪽을 하반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반신을 덮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동변기는 변을 볼 때마다 세척해 주셔야지 하루에 한 번만 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2번이네요. 자, 11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게 한다. 2. 하루에 한 번은 꼭 방광 세척을 해야 한다. 3. 소변 주머니를 침대 바닥에 놓아둔다. 4.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5.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입니다. 이 유치도뇨관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소변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소변줄을 도뇨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한번 넣고 빼버리는 것을 단순도뇨관, 계속 이렇게 유치시켜 놓는 거, 꽂아서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을 유치도뇨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걸 꽂고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유치도뇨관은 그 끝에 보면 풍선 같은 게 달려 있고요. 거기에다가 물을 넣어서 이렇게 방광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딱 고정시켜 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대에서 절대 안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이동하시거나 걷거나 하셔도 빠지지 않거든요. 절대 안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하루에 한 번 방광 세척은 이건 의료행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거 방광 세척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소변 주머니를 침대 바닥에 놓아두시면 안 되겠죠. 침대 바닥에 놓아주거나 그러면 거기 이제 아래쪽에서 뭐가 묻어서 이렇게 오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것들이 막 이렇게 넘쳐 흐르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바닥에 두시면 안 되고요. 걸어 두셔야 되겠죠. 침대에다가. 그리고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게 좋습니다.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으면 오염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수분 섭취를 권장해서 소변이 방광에 고여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소변이 새면 보고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유치도뇨관을 제거하거나 하는 거는 맞지 않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의치 복원 및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끼고 자게 한다. 2.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군다. 3.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 살균한다. 4.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 먼저 뺀다. 5. 물에 씻어 헤어 드라이어로 말려 보관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그렇죠. 정답은 2번이죠. 자, 의치 보관 방법인데요. 의치는 주무실 때 빼고 주무셔야 하지요. 의치는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제거를 하시는 게 좋은데, 주무실 때 빼고 주무시면 제일 좋죠. 자, 그래서 빼고 주무셔야 되는데 끼고 자게 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의치는 흐르는 미온수,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제 씻어야 되고 어디다 담궈서 씻는 것보다는 흐르는 물에다가 씻는 게 좋겠죠. 그리고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에다가 하게 되면 이제 뜨거운 물은 그 실리콘 부분이 이렇게 변질이 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물에 담글 때는 떨어뜨리면 깨지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안 되고 미온수가 좋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여기는 뜨거운 물이라 그래서 틀렸고요. 뺄 때나 끼울 때나 다 위쪽을 먼저 해야죠. 그래서 아래쪽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헤어드라이어로 말리거나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되고 물에 담가 두셔야 합니다. 자, 13번 침대에서 머리 감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오게 한다. 2.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3. 손으로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린다. 4. 린스 후 찬물을 끼얹는다. 5. 머리를 감은 후 면봉을 귀 깊숙이 넣어 물기를 제거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3번이지요. 여러분 1번이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머리 감으려면 침대 모서리에 가야 된다고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가 오면 머리는 떨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는 것이지 어깨가 모서리에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 하시면 안 되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하셔야 하고요. 네, 손으로는 귀를 막고 눈에는 수건을 올려주시면 좋죠. 자, 그리고 린스, 찬물로 린스를 헹구거나 그러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머리를 감은 후 면봉을 귀 깊숙이 넣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는다. 2.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머리를 빗는다. 3. 요양보호사 취향대로 머리 모양을 손질한다. 4. 두피에 염증이 발견되면 즉시 연고를 발라준다. 5. 머리카락이 엉겼으면 물을 묻혀서 빗는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5번이죠. 자, 이것도 1번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잘 보시면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으면 안 되죠. 네, 두피에서 모발 쪽으로 머리를 빗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틀렸고요. 엎드린 자세가 아니라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는 머리를 빗어주시는 게 좋겠고 대상자 취향대로 해주셔야지 요양보호사 취향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염증이 발견되면 보고하셔야지 연고를 함부로 바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 물을 묻혀서 빗으면 머리가 잘 빗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5번 대상자의 손발톱을 깎는 모양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림이고요.
여러분 어떤 걸까요? 그쵸. 정답은 2번이죠. 뭐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최근 들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손발톱 깎기. 자, 손톱은 무슨 모양? 그렇죠. 둥근 모양. 발톱은 무슨 모양? 일자로 깎아주시면 됩니다. 자, 16번.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없는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항문에서 요도 방향으로 닦는다. 2. 둔부와 하지를 모두 노출하여 닦는다. 3.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 닦는다. 4. 염증이 있으면 소독제로 닦는다. 5. 냄새가 심할 때에는 알코올로 닦는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3번이죠. 자, 회음부 청결 돕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항상 회음부는 어디에서 어디로? 그렇죠.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주셔야 되지요. 그리고 회음부 이외에는 다른 부분은 좀 덮어야 되는데 모두 노출하여 그랬기 때문에 틀렸죠. 자, 그리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닦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소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른 데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소독은 의료행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소독제로 닦는다든지 알코올로 닦는다든지 이런 건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체위 변경 시 요양보호사의 신체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은 1. 두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성을 높인다. 2. 대상자와 거리를 충분히 두어 요통을 예방한다. 3. 무릎을 펴고 중심을 높여서 골반을 안정시킨다. 4. 허리를 굽혀서 등 근육의 피로를 줄인다. 5.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전성을 높인다. 자, 여러분 정답 뭘까요? 네, 정답은 5번이지요. 자, 체위 변경할 때 이제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두 발은 벌려야 되겠죠. 어깨 넓이만큼 벌리셔야 균형이 잘 잡을 수 있죠. 균형을.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리는 대상자의 거리는 항상 어때야 되나요? 가까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충분히 거리를 두어. 그래서 틀렸고요. 자, 무릎은 구부리고 중심은 낮게 하셔야 되지요. 자, 그리고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굽혀야 되는데 허리를 굽혀서 그래서 틀렸고요. 다리와 몸통에 큰 근육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요. 자, 18번.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침대 커버와 구겨진 옷을 잘 펼쳐준다. 나.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옮긴다. 다.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긴다. 라.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힌다. 자, 여러분 뭐부터 해야 할까요? 자, 일단 정답 먼저 볼까요? 라다 가는데 침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을 때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이제 순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체위 변경에서 침대 위에서의 체위 변경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이제 체위 변경하는 방법인데요.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킬 때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높인다 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침대 이제 머리 쪽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기 때문에 환자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침상 머리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끌어올리거나 하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옮기고요. 두 번째, 베개를 머리 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한쪽에서 이제 만약에 이게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교재에 나왔는데, 만약에 협조를 할 수 없다면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쪽 팔은 어깨를
한쪽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올리면 된다라고 교재에 나왔고요. 만약에 협조를 할 수 있는 대상자라면 무릎을 세우고 한쪽 팔을 건강한 쪽 팔을 침상 머리 쪽을 난간을 잡게 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때 우리 손은 한 손은 대퇴를 한 손은 침상면을 밀면서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항상 마지막은요. 구겨진 옷을 잘 펴주시는 겁니다. 시트와 옷을 잘 펴준다가 항상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거꾸로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순서네요. 자, 19번 둔부의 압력을 줄이고 관장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 바로 누운 자세 2. 옆으로 누운 자세 3. 엎드린 자세 4. 반앉은 자세 5. 서 있는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체위가 교재에 이제 4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바로 누운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반앉은 자세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나왔는데 관장하고 둔부의 압력을 줄이는 자세 이거는 옆으로 누운 자세이지요, 여러분. 바로 누운 자세는 앙화위라고도 하고요. 휴식을 취할 때의 자세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죠. 자, 엎드린 자세는 보기라고도 하고 이때는 등의 근육을 쉬게 해주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엎드린 자세는 등의 근육을 쉬게 해주는 자세이고요. 둔부의 압력을 줄이는 자세는 옆으로 누운 자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앉은 자세는 대상자가 식사하거나 또는 위관 영양이나 세수할 때거나 또는 숨이 차거나 할 때는 다 반앉은 자세로 해주시면 됩니다. 반자위라고도 하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작동하여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 오르막길을 오를 때 2.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3. 도로턱을 넘을 때 4. 평평한 길을 갈 때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자, 여러분 지금 앞바퀴는 들고 있고요. 뒤에 쇠 부분을 지금 발로 아래로 누르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정답은 턱 넘을 때입니다. 자, 앞바퀴를 드는 게 여러분 2가지였었거든요. 턱을 올라갈 때와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예요. 자, 그런데 턱을 올라갈 때는 뒤에 이 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 부분을 아래쪽으로 눌러주면서 위쪽을 들고 올라가면 그것은 턱을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눌러주거나 하지 않고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앞바퀴만 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울퉁불퉁한 길가기입니다. 잘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21번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양쪽 팔이 휠체어 앞쪽 바닥을 짚도록 한다. 2. 대상자의 마비된 손이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도록 하고 옮긴다. 3.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지지하여 옮긴다. 4.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와 침대가 30에서 40도 각도가 되도록 놓고 옮긴다. 5. 휠체어에 옮긴 후 대상자의 앞쪽에 서서 배를 밀어넣어 의자 깊숙이 앉힌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자,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는 이거를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비스듬히 이거 교재에 엄청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자, 하나씩 좀 보면 양쪽 팔이 휠체어 앞쪽 바닥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휠체어 앞쪽 바닥을 짚도록 하면 꼬꾸라지겠죠. 그리고 편마비 대상자인데 양쪽 팔로 그럴 수는 없고 앞쪽 바닥을 짚는 것도 맞지 않죠. 자, 마비된 손으로 휠체어를 잡으면 거꾸라집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대상자의 무릎을 지지해 줄 때는 항상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쪽 무릎이라서 틀렸고요.
옮겨 앉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셔서 배를 밀어넣는 건 안 되죠. 뒤에 가서 이렇게 뒤쪽에서 끌어당기셔야 깊숙하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다음 그림과 같은 접이식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서 지지한다. 2.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한다. 3. 접이식 보행기를 펼친 후 잠김 버튼을 채운다. 4. 건강한 다리를 보행기와 함께 이동하게 한다. 5. 팔꿈치를 약 90도 구부리게 하여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보시면 접이식 보행 보조기, 이제 우리가 워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건데, 이제 워커를 사용할 때 어떻게 돕냐라는 건데, 항상 우리는 걸을 때는 마비된 쪽에 서셔야죠. 왜냐면 대상자가 마비 쪽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마비 쪽에 서셔야 되고요. 한 번에 멀리 가면 안 되죠. 조금씩 이동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행기를 펼친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잠김 버튼이 여기에 있거든요. 요 까만 거 안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이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 펼쳐져야 되거든요. 펼쳐지면 딱 잠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잠김 버튼을 잘 채운 다음에 이동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교재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건강한 다리가 아니라 마비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비된 다리와 보행기가 먼저 한 걸음 이렇게 가고 건강한 다리가 옮겨오고, 마비된 다리와 보행기가 먼저 가고 그 다음 건강한 다리가 오고, 이렇게 가면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80도는 30도 구부러지게 가셔야 되는데 90도라고 해서 틀렸네요. 자, 2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오를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2.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3.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읽는 게 더 힘들죠, 그죠? 자,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계단 오르기인데요. 대상자가 마비가 어디가 있대요? 자, 오른쪽에 마비가 있대요. 여러분 제가 계속 다른 문제 풀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계단 오르내리기에서는 뭐 기억하시면 되죠? 그렇죠? 내마비 기억하시면 되죠. 내마비가 뭐예요? 그렇죠. 내려갈 때 마비 먼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오를 때라잖아요. 그러면 오를 때는 거꾸로죠. 그래서 건강한 쪽이, 내려갈 때는 마비 먼저니까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거든요. 근데 지팡이는 항상 제일 먼저 가요. 자, 그래서 지팡이 가고요.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올라간다 그랬죠. 그런데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 다리가 건강하죠. 자, 그래서 왼쪽 다리, 그 다음 오른쪽 다리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24번 치매 대상자의 배회 감지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2. 전원과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3. 배회 감지기를 흐르는 물로 세척한다. 4. 위성 항법 장치형 배회 감지기를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한다. 5. GPS 장치를 침대 위에 올려놓는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배회 감지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치매 어르신들 중에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르신들한테 쓸 수 있는 건데요. 밖에 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니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전원과 작동 여부는 당연히 수시로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배회 감지기를 전자기 장치인데 이거를 물로 세척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위성 항법 장치, 이제 GP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할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어르신이 나가는지 이거를 보호자들한테 문자랑
든지 뭐 소리 또는 빛 이런 걸로 이제 알려주는 거라서 어르신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거라서 뭐 건강보험공단을 보고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은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교재에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 또는 바닥에 설치하여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GPS 장치를 이렇게 이제 침대 위에다가 올려놓는다는 게 아니라 매트형 같은 경우는 이 매트와 이제 이거를 GPS 올리는 그 부분이 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매트형일 때만 침대 위에다가 설치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지 GPS 장치를 침대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틀립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25번 변비를 호소하는 재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은 1. 흰쌀밥을 제공한다. 2. 견과류 섭취를 제한한다. 3.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사과 샐러드를 제공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5번이죠. 이거는 뭐 다들 맞히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변비 대상자에게 가급적이면 좀 이런 통곡식이 좋잖아요. 그래서 흰쌀밥 뭐 이런 거보다는 뭐 현미나 아니면 이런 이제 통곡식이 훨씬 좋은 거고요. 잡곡밥이 훨씬 좋겠죠. 변비가 있으니까. 견과류 섭취는 제한하시면 안 될 거고요. 당연히 음식 섭취가 너무 적어도 변을 형성할 게 없어서 변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음식 섭취를 제한하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은 안 되겠죠. 이런 뭔가 섬유질이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거지요. 26번 욕창이 있는 대상자의 침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따뜻한 전기요. 2. 재봉선이 없는 면 시트. 3. 풀먹인 무명 시트. 4. 합성 섬유로 만든 이불 커버. 5. 두껍고 무게감이 있는 이불.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욕창은 세 가지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첫 번째 압력, 두 번째 습도, 습기, 세 번째 마찰이거든요. 요 세 가지를 피해 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전기 이런 거 안 되죠. 이제 욕창이 있는데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고요. 염증이 있는 상태에 열을 가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염증이 훨씬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불난데에 기름 붓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재봉선이 없는 면시트 좋은 거죠. 자, 그리고 풀을 먹여서 빳빳하게 만들어 놓으면 마찰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이게 욕창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합성섬유 뭐 이런 거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안 좋죠. 두껍고 무게감이 있는 이불 이런 거는 눌리기 때문에 압력이 생겨서 안 좋죠. 정답은 2번입니다. 27번 요양보호사가 당뇨병 대상자와 외출하는 방법으로 고른 것은 1. 반드시 보호자도 동행한다. 2.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한다. 3. 대상자가 복용 중인 약과 사탕을 지참하게 한다. 4. 외출 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5.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는 뒷좌석에 앉아서 앞좌석에 앉은 대상자를 돕는다.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3번이죠. 당뇨병 대상자와 외출하는 방법이네요. 자, 당뇨병이 있다고 보호자도 반드시 동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보호자가 같이 가야 될 일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반드시는 아니죠. 자, 보폭을 크게 당연히 안 되겠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대상자가 복용 중인 약이라든지 또는 저혈당에 대비해서 사탕을 반드시 지참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하거나 그럼 절대 안 되죠. 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옆좌석에 앉아야 되지요. 자, 그런데 뒷좌석에 앉으면 순간적인 대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8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것도 많고 외롭고 재미있는 일도 없고 요양보호사 1. 어디 불편한 것 있으세요? 2.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 건강에 나빠요. 3.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4.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5.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공감적 반응도 시험에 엄청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이 공감적 반응은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아, 뭐뭐 하군요. 또는 뭐뭐 하신가 봐요.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공감적 반응이죠, 여러분. 자, 어디 불편한 것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공감을 해주는 건 아니죠. 정신건강에 나빠요. 이렇게 충고하는 건 좋지 않고요. 이야기를 화제를 돌려버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이렇게 감정을 읽어드리는 게 공감적인 반응이죠. 이런 거는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공감적인 반응은 항상 상대편의 감정을 읽어주는 게 공감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9번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옆에 앉아서 말한다. 2. 대상자에게 커다란 소리로 말한다. 3. 무표정한 얼굴로 말한다. 4.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5.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해시킨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쉽게 알으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이지요. 자,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난청 대상자, 시각장애 대상자 모두 어디에서? 그렇죠,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요. 커다란 소리로 말한다고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앞에서 입모양을 보여주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낮은 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잘 들립니다. 자, 그리고 이 청각장애인 대상자랑 여러분 이제 요즘 TV에서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옆에서 수화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시잖아요. 어떠시던가요?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때는 막 우리가 뉴스 봐야 되는데 그분들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들도 막 있고, 또 그분들 표정이 너무 재밌어서 빵 터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거의 보면 이 수화를 할 때 보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수화가 좀 손으로만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표정으로도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표정이 거의 한 50%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정이 중요한데 무표정한 얼굴로 말하면 안 되겠죠. 자, 이거는 거꾸로 됐죠. 입력은 크게, 출력이 낮게인데 반대로 되어 있어서 틀립니다. 그리고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해시키는 게 좋겠죠. 자, 30번 주의력 결핍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올바른 것은 1. 장소를 옮겨가며 이야기한다. 2.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3. 한 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한다. 4. 반말을 사용하여 친근감이 들도록 한다. 5. 이해를 돕기 위해 빠르게 말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2번이지요. 주의력 결핍 장애, ADHD라고 요즘 이제 초등학생들, 어린 친구들한테서도 많이 생기지만 이제 치매가 걸리거나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노인 어르신들도 이제 이런 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력이 부족한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주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씩 말해야지 여러 가지 말하면 안 되고요. 반말 안 되고요. 빠르게 말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31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물품마다 이름표를 붙여놓는다. 시간과 장소를 반복해서 말해준다.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자주 불러준다. 1. 언어장애, 2. 이해력장애, 3. 판단력장애, 4. 진압력장애, 5. 주의력 결핍장애. 자, 여러분 뭘까요? 네, 정답은 진압력장애입니다. 자, 여러분
물품에 이름표 붙여놓는다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진압력장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물품에 이름표 붙인다 그러면 그냥 진압력장애 이렇게 찾으셔도 되는데, 혹시 이걸 나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되죠. 시간과 장소를 잘 모르는 게 뭐죠? 그쵸, 진압력 장애잖아요. 네, 그래서 진압력 장애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반복해서 말해준다가 나오죠. 역시 이 시간과 장소를 반복해서 말해준다 라고 나오는 건 진압력 장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또 진압력 장애 고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이름이나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상자 이름과 존칭을 자주 불러주도록 하는 건 진압력 대상자입니다. 자, 32번 요양보호 기록 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었다. 2. 수차례 세면대에서 손 씻기를 도왔다. 3. 아침 10시에 바나나 1개를 전부 먹여드렸다. 4.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2-3시간 시청하였다. 5. 변비 대상자가 며칠 만에 변을 보는 것을 도왔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이것도 쉽게 맞히셨을 것 같은데요. 자, 요양보호 기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죠?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지요. 자, 기저귀를 자주 갈아대는데 도대체 몇 시간마다 갈아준 건지, 하루에 몇 번을 갈아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주 이런 단어 안 되고요. 수차례, 이 수차례가 서너 번이 수차례인 건지, 5-6번이 수차례인 건지 모르잖아요. 이런 거 안 되고요. 아침 10시에 바나나 몇 개, 1개를 전부 먹여도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이지 2-3시간 시청했다 이런 거 안 되고요. 며칠 만에 이런 거 안 됩니다. 3일 만인지 또는 4일 만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되겠죠. 33번 시설 대상자가 배뇨 조절이 안 되어 소변을 옷에 지렸을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채워준다. 2.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3. 1시간마다 이동변기를 데워준다. 4. 즉시 창문을 열어 냄새를 제거한다. 5.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모르는 척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당연히 정답은 2번이겠죠. 이제 소변을 옷에 지렸대요. 자, 그러면 소변을 옷에 지렸다고 바로 기저귀를 채워버리는 것은 좋지 않죠. 자, 그리고 당연히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을 시키셔야 되겠고요. 옷을 지렸다고 1시간마다 이동변기를 데워주는 것은 안 되죠. 자, 그리고 지렸다고 즉시 창문을 열어서 냄새를 제거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키고 난 이후에 냄새가 난다거나 하면 창문을 좀 열거나 하는 게 좋겠죠. 즉시는 아니죠. 즉시는 옷을 먼저 갈아입히시고 안정시키는 게 먼저죠. 자, 그 다음에 모르는 척 하면 안 되죠. 네, 냄새가 계속 나고 잘못하면 욕창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서 당연히 안 되죠. 알아야겠죠.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켜야겠죠. 자, 34번 치매 대상자가 주간보호센터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말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1. 지금은 밝으니 어두워지면 간다고 설명한다. 2. 집에 아무도 없으니 조금 있다가 가자고 설명한다. 3. 아들이 모시러 온다고 기다려보자고 말한다. 4. 다른 어르신들과 공놀이를 하자고 한다. 5. 시기를 보여주며 아직 시간이 안 되었다고 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4번이에요. 왜 4번이냐면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처 방법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게 반복적 질문, 반복적 행동이잖아요. 이거의 대처 방법이 뭐죠?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잖아요. 자, 이 중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건 뭐죠?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공놀이를 하자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자, 화제를 바꾼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5번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수면장애의 특징은 1. 자다가 한두 번 깬다. 2. 30분 이상 뒤척이다 잠든다.
3. 초저녁에 자고 새벽에 깬다. 4. 낮에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잔다. 5. 2, 3일간 잠을 안 자다가 몰아서 잔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뭐죠? 네, 정답은 5번인데요. 자다가 한두 번 깬다가 아니라 잠을 안 주무시고 이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고요. 뭐 이 정도 지척이다 잠들면 뭐 괜찮죠. 예, 이게 아니라 이제 아예 못 주무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초저녁에 자고 새벽에 깨는 일반 어르신들의 특성이죠. 밤에 돌아다니는 게 문제거든요. 낮에 돌아다니다가 밤에 저녁에 자면 괜찮은데 이제 낮에 안 주무시고 밤에 돌아다니시는 게 문제고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는 2, 3일간 잠을 안 자다가 또 2, 3일간 막 몰아서 잠을 자거나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밤에 안 자고 돌아다니신다거나 아니면 2, 3일간 잠을 안 자다가 몰아서 자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6번 시설에 거주하는 침해 대상자가 배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외에 배회로를 만들어준다. 2.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3. 출입구에 배를 설치하여 드나듦을 관찰한다. 4. 깔판을 여러 개 깔아놓는다. 5.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3번이죠. 자, 여러분 배회는 목적 없이 이렇게 막 이제 돌아다니는 행위, 네, 이런 것을 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배회가 있을 때 실내에다가 시설에 거주한다잖아요. 실내에 배회 장소를 만들어주면서 여기 다니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거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실외에다가 만들어주는 거는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서 안 되고요. 뭐 어르신한테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고 이게 암기가 되나요? 어르신들은 단기 기억 상실이 있는데, 그죠? 네, 그래서 치매 어르신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이제 순식간에 뭐 나가버리거나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출입구에 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나갈 때 이렇게 올리게 이제 한다거나 하면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볼 수가 있어서 요거는 좋은 거죠. 문에다가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이제 나갈 때 우리가 얼른 신경을 쓰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깔판 같은 거 깔아놓고 나면 이렇게 이제 배회하시다가 걸려서 넘어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좋지 않고요. 이 배회하는 대상자한테다가 일거리를 주면 그거 집중하느라고 이렇게 안 돌아다니시기는 하거든요. 자, 그런데 단순한 일거리를 줘야지 복잡한 일거리를 주면 못하니까 짜증나서 나가버리시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일거리는 아닙니다. 37번 시설에서 치매 대상자가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대상자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저의 팬네는 참 뻔뻔스러워 남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몇 달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 1. 못 들은 척하면서 반응하지 않는다. 2.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지 확인한다. 3. 월세 납입 증명서를 임으로 만들어 보여준다. 4.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 5. 다른 대상자에게 귓속말로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준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정답이 4번이냐면요. 저희 팬네는 참 뻔뻔스러워 남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몇 달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설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인데 자기 시설이 이제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있으시니까 이제 저 사람은 우리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의심이나 망상이나 이제 이런 게 있을 때는 지금 상황은 지금 망상의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망상이 있을 때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이제 수용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못 들은 척하면서 반응하지 않은 거 되게 기분 나빠해요. 뭔가 반응은 해주셔야 되거든요. 반응하지 않는다 알아서 네, 틀렸고요. 또 그게 뭐
그 사실을 막 누구한테서 들었냐, 뭐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막 확인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임의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는 자기들을 속인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사실을 완전히 확인시켜 줘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여기 이제 새들어 사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확인시켜 줘 버리는 거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서 현실감을 유지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르신이 이제 들어와 계시는 시설이고, 어르신도 여기 들어와 계시고, 저 옆방 어르신도 들어와 계시고, 저희는 여기에 직원이고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자주자주 좀 얘기를 시켜드리는 게, 말씀을 해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귓속말 절대 안 됩니다. 자, 38번. 야간 근무 시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리며 같이 잠을 자자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왜 저랑 자고 싶으세요? 라고 말한다. 2. 먼저 가서 주무세요. 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3. 그런 말씀하시면 좋아하는 사탕 안 드릴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4.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라며 다독여준다. 5. 못 들은 척 하면서 무시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그쵸? 정답은 4번이지요. 자, 바지를 내리며 같이 잠을 자자고 한대요. 성적인 이제 뭔가 행동을 하거나 할 때는 항상 답은 뭔가요, 여러분? 그쵸?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과 벌을 허용하는 유일한 때가 성적 행동을 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벌인 거죠. 그런 말씀하시면 좋아하는 사탕 안 드릴 거예요. 뭐 사탕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뭔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이 산책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산책 안 할 거라든지, 어르신이 좋아하는 뭔가를 안 해줄 거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39번.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은 1.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한다. 2.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삼간다. 3. 명사 대신 대명사를 사용한다. 4. 대상자의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5. 대상자의 뒤에서 다가가면서 이야기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그쵸. 뭐 너무 쉽죠?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죠. 특히 이 치매 대상자는요,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자기한테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면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같이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세수하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세수하는 행동, 양치하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양치하는 행동,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자, 대명사를 사용하시는 건 좋지 않죠. 특히 이제 지시대명사, 이것, 저것, 그것, 뭐 이런 거, 이거 뭐예요? 뭐 이거 드셨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단어를 사용하셔야죠. 명사를. 네, 그래서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대상자의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아니죠.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좋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치매 어르신들은 이제 장기 기억은 아직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고요. 뒤에서 다가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놀랄 수도 있고, 또 자기한테 이야기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자, 40번. 다음 상황에서 말기 치매 대상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요양보호사,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1. 벌써 점심때가 되었어? 2. 내가 점심을 먹었던가? 3.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4.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 5. 우리 며느리가 나를 굶기고 있어.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3번이죠. 자, 여러분, 말기 치매 대상자는요,
본인이 생각해서 말하는 거를 거의 못하십니다.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정도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라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말기침이기 때문에. 자, 41번.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와 다음 활동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디귿으로 시작되는 단어 많이 말하기, 생선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생선 이름 대기, 1. 진압력, 2. 목소리 크기, 3. 창의력, 창의적 사고력, 4. 언어의 유창성, 5. 시공간 구별 능력.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이거는 공부 안 하셔도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죠? 단어 많이 말하기,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생선 이름 많이 대기,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의 유창성입니다. 42번. 대상자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서 통증을 호소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항생제를 투약한다. 2. 종아리를 마사지한다. 3. 발목과 발등을 쭉 펴보게 한다. 4. 발목을 움직여 뼈를 맞춘다. 5. 통증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5번이죠. 발목을 접질렸대요. 자, 그럴 때는 냉찜질을 해주시면 되지, 뼈를 맞춘다든지 접질렸는데 쭉 펴서 하게 하는 건 인대를 더 늘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발목을 접질렸는데 종아리 마사지 하는 거 아무런 효과 없겠죠. 항생제 투약하는 거 당연히 안 되죠. 정답은 5번이네요. 자, 43번. 날카로운 물건에 베어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날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을 부목으로 고정한다. 2. 멸균 거즈로 출혈 부위를 눌러 지혈한다. 3. 출혈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4. 팔의 위치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5.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출혈 부위를 담근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2번이죠. 손바닥이 찢어서 피가 난대요. 이제 출혈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부목으로 고정하는 건 여러분 출혈일 때가 아니라 골절일 때죠. 그래서 부목으로 고정하는 건 틀렸고요. 멸균 거즈로 출혈 부위를 눌러서 지혈을 해주는 게 출혈일 때 대처 방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출혈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건 눌러보거나 해서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찢어져서 피가 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심장보다 높게 하셔야지 출혈이 덜 되는데 지금 낮게 해서 틀렸고요. 어이구, 따뜻한 물을 담아서 출혈 부위를 담그는 건 절대 안 되겠죠. 자, 44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대상자의 기도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2. 손가락을 넣어서 입을 벌린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린다. 4. 등 밑에 베개를 받쳐 가슴을 높여준다. 5. 머리를 다리보다 높게 유지한다. 자, 여러분 정답 뭘까요? 네, 그렇죠. 정답은 3번인데요. 여러분, 기도 확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죠? 그렇죠. 고개를 뒤로 젖히게 되면 기도가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면 기도 확보하는 자세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45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정상적인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2.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3. 전극 패드는 왼쪽 빗장뼈 아래와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붙인다. 4. 제세동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 대상자의 몸에서 떨어진다. 5. 제세동 직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1 비율로 다시 실시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는 호흡도 없고
그 다음에 맥박도 없는 대상자한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중이라는 지시가 나오면 손을 떼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가슴 압박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고요. 요거는 바뀌었네요. 그쵸? 전극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겨드랑이 아래. 왜냐면 심장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왼쪽 겨드랑이 아래에 붙이셔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서 틀렸고요.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당연히 대상자 몸에서 떨어져야죠. 그 충격이 오고 있는데 내가 거기 손을 대고 있으면 나한테도 전기 충격이 가해져서 내 심장이 멈춰버리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셔야 되고요. 심장 충격 직후는 당연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이제 하는 건 좋은데 틀렸죠. 30대 2의 비율로 해야 되는데 30대 1의 비율이라서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어떠셨어요? 29회 실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로 보면 좀 상식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잘 읽어보시면 문제 푸실 때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 들으셨던 모든 분들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